K 전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지혜 전 보좌관, 그리고 개혁신당 조웅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요거 개혁신당 이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보자니까 오늘 새 손님이 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이지혜 전 보좌관님이시고요. 원래는 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실에 계셨고 국회 보좌관 활동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청취자분들께 간략하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나온 이지혜입니다. 제가 한 17년부터 네. 그 환경노동위 위원장실부터 네네. 뭐 원내대표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이렇게 있으면서 네. 보좌관 생활을 국회에서 한 7년 넘게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제 세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에 정당 국고보조금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었잖아요. 개혁신당의 조현욱 보좌관님. 어제 지금 무소속 양정수 의원께서 입장을 하셨고 보조금 지급일이 오늘이었는데 하루 전에 딱 들어오셔서 현역 의원 의석수가 5석으로 늘었고 보조금 수령액이 6억 가까이로 확 늘었습니다. 네, 6억 8천인가? 6억 8천. 네, 네, 넘네요. 네네. 뭐 아슬아슬한 세이프인가 싶기도 하고 양정숙 의원님 지금 모시고 오시게 된 좀 막전막후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막전막후라고까지 할 건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네. 원칙과 상식이 출범한 게 11월 16일이에요. 그렇죠. 꽤 됐네요. 3개월밖에 안 네. 됐어요. 네. 3개월 됐는데 원칙과 상식 출범할 때서부터 사실은 양정숙 의원과 조홍천 의원이 얘기를 좀 나눈 게 좀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저희가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네. 정무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숙 의원이 뭐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시민당으로 해서 비례대표 들어왔는데 당선되고 나서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제명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하고 소송전을 했었었고 예. 결국 2022년도 양정숙 의원이 이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당에 복당이 안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정숙 의원이 그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쭉 잘 해오면서도 좀 서운함 많이 남아 있었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양정숙 의원이 좀 의미 있게 의정활동을 좀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었고 그걸 이제 원칙과 상식 출범하고 나서부터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6시 바로 직전에 네. 그 저희 이제 비교섭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의장한테 이제 의사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당적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6시 직전에 당적 보고를 했죠. 근데 개혁신당 입당을 하고 네, 그렇게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지금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서른 의원님이 뭐 영입을 대상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하고 추가로 시도 중인 분들도 꽤 계신지 궁금해요. 현역 분들 중에서요. 그렇죠.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오늘까지인데 사실은 네. 주로 이제 무소속 의원들 예. 중심으로 해가지고 FA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제 영입을 주로 많이 타진을 했었고 네. 아무래도 지금 양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이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의원들 쪽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네네. 여러 명하고 현재 얘기하고 있다는 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른 의원님 같아부터는 뭐 의사는 나누고 있는 걸로. 아, 그래요? 네네네. 네네. 그 정도 제가 듣고 하나만 더요. 그리고 지금 국회 사무실도 배정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이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당이 뭐 크면 큰 회의실, 뭐 사무관도 좀 크고 널찍널찍하게 뭐 그렇게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근데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예. 국회에 보면은 국회 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규정이 이제 2020년도에 바뀌었어요. 이제 저희 이제 의원회관이 이제 신관이 생기고 예. 여러 당이 생기다 보니까 본청이 좀 작아지니까 각 당이 본청하고 본청 건물하고 의원회관에 이제 배정을 하는데 네.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3석 이상 그 다음에 10석 이렇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석 이상이면은 이상인 당한테는 방을 줍니다. 네. 본청에도 주고 회관에도 줍니다. 그래서 본청에 20평, 그 다음에 회관에 20평. 예. 이제
개혁신당도 이제 20평짜리 방 2개를 받게 됐습니다. 또 복장도 그래서 약간 부동산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이제 멀쩡해졌습니다. 예. 이제 방도 생기고. 예. 네. 자, 그리고 국회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주요 뉴스 관련돼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독일 또 덴마크 순방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출발을 나흘 앞두고 연기가 됐다고 발표가 됐던데 김민정 보좌관님, 이게 지금 뭐 국내 현안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사정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지금 뭐 이례적인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대통령께서 취임 후 이제 한 6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는데 네. 이번처럼 이제 국빈 방문이 포함된 주요국 정상 외교 일정을 이제 출국하기 나흘 전에 네네. 이제 연기 발표한 거는 이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왜 연기했는지에 대한 어떤 공식 입장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안들 특히 이제 직전에 의대 정원 확보에 따른 뭐 의료계 집단 행동 가능성이라든가 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민생 일정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선 앞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잖아요. 여러 가지 여야 정치권이.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또 대통령이 순방을 가게 되면 또 여사의 동행 여부도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사 또 순방 여부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자체가 또 그 이슈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게 지금 아까 뭐 출구 나흘 전 연기 발표는 처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순방을 앞두고 있는 상태가 총선 직전이었던 게 이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총선 전인 것 때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방을 간다는 것 자체는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노리고 가는 건데 네. 이게 괜히 또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또 이게 순방했을 때 뭔가 정쟁이 될 만한 요소가 또 뭐가 있지 않을까 또 눈에 불을 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막 그런 게 생기면 예. 또 이게 확대되고 또 증폭할 수 있는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순방 자체의 정쟁화를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순수하게 순방에 딱 집중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여야 예. 정치권이. 예.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보자면 하나만 더요. 그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순방 대신에 보니까 다음 주에 호남 쪽을 좀 찾아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다고 하시던데 이게 지금 총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순방 대신에 이렇게 민생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거는 네네.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께서 뭐 민생을 직접 챙긴다거나 특히 이제 현장의 어떤 민생 행보를 통해서 사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민과 대면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국민과 접촉하는 모습이 그거는 좋죠. 그건 총선이 아니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또 그게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또 이거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총선 여부와 관계없이 네,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좋죠. 이지혜 보좌관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번에 순방 일정이 좀 변경된 것 그리고 지방의 어떤 민생 행보를 챙기는 윤 대통령의 계획. 그렇죠. 제가 예.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알아보니까 작년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 독일 방문을 취소한 이유가 네. 연금 개혁에 반대한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라고 예. 하는 것과 그리고 작년에 또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취소한 이유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발발로 예. 방문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나 나야. 그리고 뭐 국내 대규모 시위가 나야 국빈 방문을 취소하는 것인데 네.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취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지금 국빈 방문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여러 달 조율하고 뭐 이 과정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게 여러 달 전에 준비했던 것이 그때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율을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갑자기 총선 이슈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것은 해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이제 선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지역 투어를 다니시면서 사진을 엄청 많이 후보자들이랑 찍고 있어요. 예. 근데 지역에서 선거를 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은 다 내려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진이 후보자들과 같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투어라고 하는 명목을 삼아 총선을 지원하는 게 국힘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저는. 네. 네.
네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네.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총선과 그 민생행보는 굳이 제가 그래서 여부와 관계없다. 이거 네.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이 민생행보 다니는 것은 좋다라고 한 거고 네. 근데 말씀하신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의료파업도 엄중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발생했을 경우에 그냥 단순 파업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국민의 건강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네.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예,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계속해서 현안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단수공천 첫 결과를 발표했고요. 오늘은 경기 인천 전북 지역의 공천 대상자 25명 발표를 했고요. 원희룡 전 장관 인천 계양을, 안철수 의원 성남 분당 각각 단수공천이 됐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 보좌관님? 아직까지 당내에서 예. 큰 반발은 없고요. 일단 단수 후보로 발표된 그 공천 지역에 계셨던 일단 예비 후보들도 예. 뭐 잠깐 소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반발하거나 뭐 탈당하겠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게 시스템 공천 뭐 최초로 시도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간에는 룰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공천 결과나 발표에 대해서 이게 사천이다, 또 누구 입김이 불었다 할 만한 그런 문제 제기가 일단은 할 수 없을 만큼 사실 공관위가 그 발표했던 그 공천 룰이 너무 세세해요. 진짜 저희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일단은 이제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에서 이제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사천이다 줄 세우기 공천 논란이 이제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또 발표한 지역이 험지 저희 당 입장에서는 험지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조현욱 부장관님은 이번에 그 발표들 보면서 좀 눈여겨보신 지역구 혹은 인물이 있으실지요? 뭐 사실 1차 발표 때는 예.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었어요. 뭐 공천 과정이라는 게 양당이 다 비슷한데 예. 1차 발표 때는 긴장도가 사실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3차, 4차로 넘어갈수록 이제 공천 논란이 심해지거든요. 예. 문제 있는 공천들은 항상 뒤에서 이루어지고 공천 제일 막바지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전쟁같이 가다가 진짜 또 신기한 거는 제일 마지막 발표 때는 또 이제 쓱 밀어넣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공천 발표 때는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별 반발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공천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 예. 그 원심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자리 같은 것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이 좀 가마벨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전쟁이 안 일어날 겁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봅시다. 지금 이지 보좌님 지금 우리가 보통 편하게 쓰는 용어로는 뭐 전략 공천 얘기 많이 하는데 또 뭐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공천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고요. 이런 전략 공천 지역 내지는 뭐 우선 공천 지역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또 현역 의원이 뭐 불출마한 곳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 줄까요? 네, 일단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당 당원 당규에 그 253석의 220%를 전략 지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48개가 전략 지역으로 묶어져 있었고 네. 지금 그 당연 당규에 뭐라고 적혀 뭐 이 기준이 네. 뭐 현역 불출마 지역 아니면 분구 예상 지역 아니면 본선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뭐 이런 몇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20% 정도의 전략 지역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 총선은 48개였고 그러니까 그중에 한 31개가 단수 공천으로 되었고 네. 나머지는 이제 2인 경선 지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뭐 사실 첫 번째 발표 또 오늘 발표 마찬가지로 지금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 두 분도 물론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일부 초반에 좀 반발도 있으셨습니다만은 두 분 다 이제 받아들이겠다, 백의종군 하겠다 하셨는데 공천 결과에 따라서 좀 당을 떠나는 분들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아직 반발이 나오는 건 아까 조현욱 부장님도 뒤로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셨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조현욱 부장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여당이기 때문에 꼭 그 현역 의원 아니고도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조금 야당보다는 넓을 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백의종군 하겠다 뭐 이런 의견을 내시는 것도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개혁신당의 현재 구성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내가 여기서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나 예. 공천 불복으로 이제 개혁신당 들어가서 당선돼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로서는 가질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도가 지금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개혁신당 이렇게 또 원칙과 상식 이렇게 합치면서 예. 지금 일단 간판 주자가 이낙연 대 이준석 이렇게 됐잖아요. 게다가 지금 현역 의원은 거의 다 민주당 쪽 진보 계열 인사들이에요. 예. 게다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 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일단은 탈당의 움직임을 일단 아직은 안 보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탈당을 해서 저 개혁신당을 갔을 때 네. 거기 지금 사실은 민주당 쪽 인사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 색깔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신당이 당초에 그 취지를 달성하려면은 중도를 이렇게 포섭해야 되는데 왜 간판을 조국전 의원이 아닌 약간 그래도 그나마 중도에 가까운 게 아니고 지금 이낙연 대 이준석은 약간 그냥 기성정당의 미니 어처 예.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네. 노려보고 계셨던 조현욱 보좌관님. 네, 뭐. 개혁신당에 대한 생각도 잠깐 들어볼게요. 네, 뭐 프로젝트는 실패했는데 조홍천 대표 프로젝트는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약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개혁신당으로 바로 올 가능성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의 이제 무소속 출마를 선택을 하고 보통 무소속 후보들은 그런 슬로건을 많이 걸어요. 제가 당선되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걸던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해서 그런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선거는 보통 세 가지로 치러지는데 하나는 구도고 하나는 인물이고 하나는 비전이고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네. 이탈 세력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구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 보면 인물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예. 인물은 저희가 어떤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들을 이번에 새롭게 공천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지금은 현재 구도는 어느 정도 짜여지고 있고 예. 현재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당도 생겼고, 예. 네, 당도 생겼고, 보금도 받았고, 받았고. 네. 지금 뭐 표정 좋으시네요. 네. 이재 보좌님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좀 향후의 공천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개혁신당 쪽으로 좀 이탈하는 분들도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좀 다른 답변일 예, 것 예. 같긴 네, 한데 네. 개혁신당 선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이게 제가 안철수 전 대표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그때 우리 국민의당이 처음에 지난 총선 때 네. 나왔을 때는 이 새 정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었거든요. 국민들도 있고 정치권에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기대와 열망 같은 게 없고 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이삭 줍기 하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진짜 전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네. 사실 이게 이삭 줍기 해서 주워온 이삭으로 밥 지으면 아무리 돌 곤란해도 돌밥밖에 안 되거든요. 이 돌밥 신당에 대해서 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좀 더 힙하게 좀 멋있게 가는 그런 길을 가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이낙연 대표님은 뭐 말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좀 그래도 뭐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네. 결국 그도 같이 신당이라는 것을 찬당하면서 멋있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 그냥 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세력들을 업으려고만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뭐 한마디만 딱 네, 드리면 그러시죠. 네네. 그러니까 뭐 비록 좀 돌이 섞이더라도 네. 기존에 있는 쉰밥이나 탄밥보다는 저희가 새밥을 져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술밥의 새밥. 아, 오늘 저희 코너 유튜브 올라가는 거 썸네일 제목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려지는데 김민정 부장님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얘기 잠깐 해보면 네. 그 새해 첫날에 저희 라디오에 나오셨었거든요. 그때 오늘 SNS 통해서 저희 라디오를 언급하시면서 공천 신청 철회한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고 이제 후배들에게 길을 내줘도 괜찮겠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런 김무성 전 대표의 모습을 보고 자당에서 또 다른 당에서 뭐 유사한 무게감을 가진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저희 당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 두 분이 제 직전에 이제 공방을 벌이시는 그 모습이 현재 제가 말씀드린 우리 당은 되게 단순하다 지금. 네. 민주당과 제3지대가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 계속 복잡한 이제 계산식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다 그랬는데 예. 국민의힘에서 하나가 우려된다 하면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 내분, 이제 뭐 경선 불복, 탈당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당 이거는 좀 약간 지금까지는 개혁신당에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그러면 이제 공천 내분 같은 거인데 김무성 대표께서 그 대표 당시 했던 게 오픈 프라이머리 그다음에 이제 상향식 공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결국 국민이 뽑는 이제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하는 건데 그 방식을 여기서 따지자면 경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은
발표된 지역은 우리로 저희 당으로 치면은 험지라서 거기는 이제 단수 공천들이 많긴 한데 이제 향후 이제 뭐 TK라든가 저희 당의 이제 우세한 지역에서 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의 경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시스템 공천, 그 공천 룰에 따라서 거의 지금 경선 위주로 갈 거다라는 예측을 하시고 네.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래 그걸 걱정해서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게 일단 지금 잘 안착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분들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뭐 또 자기는 뭐 불출마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네. 일단은 어떤 무대 이름 그 별명답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다른 분들이 그걸 또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오늘 24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요. 경선 지역구는 10곳으로 결정이 됐고 첫 전략 공천 심사 결과도 발표를 했던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초을 또 고민정 최고위원은 서울 광진을 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재 부장님 혹시 오늘 발표 눈여겨보신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아까 지금 조 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있는 발표들은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재미가 없는 네. 그런 발표. 그래서 오늘 발표까지만 해도 이렇게 발표할 거면 명절 전에 했었어야지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는 일단 현역도 무조건 경선한다. 그래서 잡음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이탈을 좀 막겠다라고 하는 게 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험지는 빨리 정리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준비해서 이겨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당 모두 빅매치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봤어요. 예를 들어 뭐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자꾸 얘기하는데 뭐 그것과 해서 뭐 명룡대전이라고 하는 것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김해가압에는 뭐 삼선엔 조혜진 의원이랑 민홍철 의원 이 단수로 받아서 예. 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광재 의원 얘기도 자꾸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것도 뭐 성남 분당 갑에 안철수 의원이랑 같이 붙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지금 고민정 의원이 광진을에 단수를 받은 것도 이 추미애 의원 자꾸 출마설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추미애 의원도 나가서 이 동작을에 나경원 의원이랑 한번 붙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메시지를 오늘까지의 발표로서 전망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임종석 전 실장님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으세요? 이런 흐름으로 보면 그 어디죠? 그 지역이가 중성동갑. 예. 왜 충분히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반대 그 국힘에서의 후보가 하태경 전 의원님이랑 이영 장관님 그다음에 이혜원 전 의원님 네. 이렇게 뭐 겨루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 분 자체도 국힘에서는 뭐 중량감이 있는 후보라고 한다면 누가 돼도 그러면 이쪽에서도 뭐 세게 같이 붙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욱 부장님께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어젯밤에 뭐 늦게까지 뭐 자정까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비공개 좀 지도부 회의를 열어서 현역 의원 컷오프 이 논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내용 보니까 뭐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거나 재판 중인 의원들 거취가 주로 논의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재판을 받는 이유로 컷오프가 됐다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뭐 유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당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는 게 좋겠고 조현욱 부장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이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보면은 당헌 80조 논쟁서부터 오랜 논쟁을 겪었잖아요. 네네. 마법의 방패가 있어요. 정치 탄압. 정치 탄압. 어떤 범죄라고 하더라도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방탄이라고 계속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지금 모든 범죄 혐의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범죄 내용과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이나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모든 범죄들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치 탄압이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는 정치 탄압이 아니고 뭐는 정치 탄압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해결 못합니다. 민주당 이 문제. 혹시 이 보좌관님 반박을 하실 부분이 있다면? 일단 이 당 대표 우리 이재명 대표와 다른 분들이 이제 같은 연장선에 놓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지금 뭐 혐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년 넘게 계속 이 혐의에 대해서 털고 또 수사하고 압색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돈봉투 사건만 하더라도 뭐 실질적으로 녹음 파일이 있다던가 뭐 아니면 뭐 돈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뭐 이런 게 있다던가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는 2년 동안 털어도 어떤 증거나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온 사실이 없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정황이 충분히 나온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같은 선상에서 같은 뭐 정치 탄압이나 범죄 뭐 물타기로 나갈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정 부장님,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준비 중인 전현직 의원분들에게 이런 직접 전화해서 뭐 불출마 요구를 하는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과 공천을 대장동 사건을 다루듯이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지적은 무슨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거거든요. 예. 또 방탄을 위해서. 지금 아까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나오겠다고 했을 때 노웅래 의원 당신은 안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는 나가겠다.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한테 뭐라고 하는 꼴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도 문학진 전 의원한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뭐 형님이 꼴찌했다는 거 아니야. 어떤 조사 여론조사 했더니. 그래서 문학진 전 의원이 안규백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당에서 한 거 맞냐? 그러니까 당에서 한 적 없다. 뭐 경기도 팀이 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결국 경기도에 이제 자기 세력들 사람들 심어서 계속 방탄 정당 이거 유지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같은 정치 탄압이 선상도 아니고 그리고 고민정 의원 반명이라고 지금 엄청 공격을 받고 있는 고민정 의원 단수를 준다던가 뭐 이런. 고민정 의원 공천은 입막은 공천. 네.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아예 정말 험지에는 그냥 너 알아서 살아 돌아와. 그래서 그냥 꽂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아예 다 찐명만 공천하면은 말이 생기니까 와 친문 공천했어. 약간 입막음용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오신환 전 의원하고 고민정 의원하고 그때 지난 선거에서 2,700표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험지로 밀어넣는다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이게 또 2대1로 제가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우리 지도부에 대해서 뭔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흐름 뭐 임종성 아까 비서실장 얘기도 그렇지만 우리 당에서 어떤 친명을 꽂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입막음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뭐 국민들이 보시는 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의 대선을 위해서 준비를 계속 하시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 네 사람 뭐 찐명 이것을 꽂기 위해서 뭐 공천을 사적으로 하려는 무리수를 두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조현욱 부장님께 그 질문 좀 드려볼게요. 개혁신당 지금 공천 작업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공관위원장 후보로 뭐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분이 아니라면 혹시 참신한 어떤 분이 오는 게 좋겠다. 지금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이제 저희 사실 이번 주에는 좀 정하기는 해야 돼요. 공관위가 바로 출발을 해야 돼서. 근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공관위원장하고 저희가 좀 성격이 좀 다른 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공천이 중심이 되는데 저희는 사실 지역구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저희가 좀 가난한 정당이다 보니까 지역구 출마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공천이 되게 중요하게 될 텐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네 세력이 뭉쳐가지고 이제 당을 만든 상황이라서 사실은 정무적 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학자나 아니면은 무슨 뭐 법률 전문가 그다음에 교수 이런 출신이 공관위원장을 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경력이 좀 있는 분을 모시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그중에 한 카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